2025년 10월 서울 구로구 반지하 월세방 34세 한서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좁은 방 한쪽 구석, 낡은 침대에 누워있는 60세 어머니 한민재의 얼굴을 살피며 하루를 연다. 어머니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면대로 향한다. 거울 속 얼굴은 야위었다.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 봄까지만 해도 서윤은 중견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월급은 380만 원. 팀장 승진을 3개월 앞두고 있었고 싱가포르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될 예정이었다. 30살 되던 해 서윤의 인생은 제법 단단한 궤도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3월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췄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윤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뇌졸중.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신마비입니다. 왼쪽 팔다리 기능을 많이 잃으셨어요. 재활 치료를 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어머니는 서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가출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서윤을 홀로 키웠다. 강인한 사람이었다. 딸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250만 원. 물리치료비는 별도. 약값도 별도.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급 380만 원에서 병원비 250만 원을 빼면 130만 원. 월세 85만 원. 남은 돈은 45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2020년 6월 서윤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상사는 만류했다. 한서윤 씨, 지금 그만두면 아까워요. 승진도 코앞인데. 하지만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제가 돌봐야 해요. 퇴사 후 서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쳤다. 합격했다. 이제 서윤은 낮에는 남의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본인의 어머니를 돌본다. 요양보호사 월급은 180만 원. 디자이너 시절의 절반도 안 됐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적금을 깨고 예금을 해약하면서 버텼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통장이 바닥났다. 2021년 초 서윤은 저축은행에서 첫 대출을 받았다. 800만 원. 금리는 연 18%.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뒤로 대출은 늘어만 갔다. 신용카드 3장은 한도까지 긁었다. 캐피탈 대출 1,500만 원. 저축은행 추가 대출 1,200만 원. 2023년 2월 서윤은 송파구 투룸 월세 85만 원짜리 집을 정리하고 구로구 반지하 월세 35만 원으로 이사했다. 집은 좁고 습했다. 여름엔 곰팡이가 피고 겨울엔 냉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월 50만 원이라도 아껴야 했다. 어머니는 미안해했다. 윤아,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주말엔 대리운전도 뛰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다. 이자만 매달 65만 원. 원금은 손도 못 댔다. 2023년 9월 어느 날 저녁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유라. 대학 동창이었다. 5년 만에 연락이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유라야, 오랜만이다. 유라의 목소리는 밝았다. 서윤아, 나 요즘 내 소식 들었어. 힘들다며? 어머니 간병하느라.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응, 그래. 좀 힘들긴 해. 유라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전화했어. 좋은 부업 하나 소개해 줄까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어.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300만 원. 그 돈이면 이자를 갚고도 남는다. 무슨 일인데? 유라가 대답했다.
금융 컨설팅 일이야. 내가 아는 선배가 회사 운영하는데 신용 좋은 사람 소개해주면 중개 수수료를 준대. 너는 명의만 빌려주면 돼. 합법이고 안전해. 서유는 망설였다. 명예 대여.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였다. 불법 아닌가. 하지만 유라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도 지난달에 했어. 벌써 500만 원 받았어. 걱정 마.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다. 3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온다. 어머니 약값도 낼 수 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서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내일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 선배도 데려올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지만 다른 한쪽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서유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바라봤다. 내일 유라와 선배를 만나러 가야 한다. 2023년 9월 서울역 근처 카페. 서유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며 최유라를 기다렸다. 5년 만에 만나는 대학 동창. 서유는 유라를 또렷이 기억했다. 경영학과 같은 학번이었고 조별 과제를 함께 했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졸업 후엔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5분 뒤 유라가 나타났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서윤과는 대조적이었다. 서윤은 5년 전 사 입던 청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윤아. 두 사람은 포옹했다. 유라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서윤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유라는 커피를 주문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있잖아. 내가 말한 그 일 있잖아. 정말 괜찮은 기회야. 내 선배가 금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자 모집하는 일이거든. 내가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서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명예 대여는 불법 아니야? 나 빚도 많은데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해. 유라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이건 합법이야. 정부 지원 사업자 대출인데 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우리가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수익 나면 너한테 일부 나눠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우리가 갚아. 계약서도 다 써. 서유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유라는 계속 설득했다. 나도 지난달에 했어. 벌써 500만 원 받았다고. 선배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회사도 제대로 운영하고. 서유는 잠시 생각했다. 250만 원. 한 달 생활비와 어머니 약값을 낼 수 있는 돈. 유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쁘지 않은 기회였다. 결국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선배 한번 만나볼게.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저 유라예요. 친구가 만나고 싶대요. 지금 같이 있어요. 잠시 뒤 유라는 웃으며 말했다. 선배가 30분 뒤에 온대. 여기서 기다리자. 30분 뒤,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처럼 젊어 보이는 얼굴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손목엔 고급스러운 시계가 빛났다. 박지훈. 유라가 소개했다. 서윤아. 이분이 박지훈 선배야. 지훈 선배. 제 친구 한서윤이에요. 박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한서윤 씨. 유라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효녀시라고 들었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에 응했다. 박지훈의 손은 부드러웠다. 목소리도 차분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박지훈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 어머니도 작년에 암 투병하셨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서윤은 조금 마음이 풀렸다.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박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서윤에게 보여줬다. 이게 저희 회사 소개 자료예요. 금융 컨설팅 전문 업체고 정부 지원 사업 투자를 주로 합니다.
화면엔 그럴듯한 회사 로고와 사업 소개서가 보였다. 박지우는 설명을 이어갔다. 서윤 씨 신용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 자금으로 사업에 투자합니다. 수익이 나면 서윤 씨는 월 250만 원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시고 원금은 6개월 안에 저희가 전액 상환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제가 대출 받으면 제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서류상으론 그렇지만 실제론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자도 저희가 내고 원금도 저희가 갚아요. 서윤 씨는 명의만 빌려주시고 수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유라가 거들었다. 서윤아, 나도 했다니까. 진짜 괜찮아. 선배 믿어도 돼. 서윤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산이 돌아갔다. 2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온다. 어머니 약값도 낼 수 있다. 밀린 공과금도 낼 수 있다.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물었다. 계약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지우는 웃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다.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윤은 계약서를 펼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눈에 들어왔다. 월 250만 원 수수료. 6개월 후 원금 상환. 박지훈의 회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윤은 계약서를 내려놓고 박지훈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박지훈이 대답했다.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구로디지털단 지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서류 작업하시면 됩니다. 1시간이면 끝나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안전한 거 맞죠? 박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유라 씨도 믿고 하신 거잖아요. 서윤 씨한테도 똑같이 성실하게 해드릴게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카페 밖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서윤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빚 걱정 없이.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이. 박지훈의 제안이 그 길로 가는 방법일 수도 있었다. 서윤은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박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좋은 선택이세요.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유라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다. 내일 구로디지털단 지역으로 가야 한다. 2023년 10월 5일 오후 1시 50분. 서윤은 구로디지털단 지역 3번 출구 앞에 서 있었다. 박지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주소는 역에서 도보 5분 거리, 한 오피스텔 건물 12층. 서윤은 가방 안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했다. 어머니에게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오후 5시엔 돌아간다고 약속했다. 오피스텔 건물은 낡았다. 1층 로비는 어두웠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렸다. 12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다. 1203호. 문패는 없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회사라면 간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제 박지훈은 분명 사무실이라고 했다. 서윤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에 선 남자는 박지훈이 아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무표정한 얼굴. 강태민이었다. 서윤은 당황했다. 저기, 박지훈 선배님 계신가요? 강태민은 대답 대신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다. 서윤은 불안했지만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원룸형 구조.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실내는 어두웠다. 책상 위엔 노트북 한 대. 구석엔 침대 하나. 회사 사무실이라기엔 너무 초라했다.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사람이 보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과 몸엔 피멍이 가득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 강태민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잠금 장치가 채워졌다. 서윤은 뒤를 돌아봤다. 강태민이 서윤과 문 사이를 막고 서 있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박지훈이 나왔다. 어제 카페에서 봤던 온화한 표정은 사라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한서윤 씨, 늦지 않았네요. 시간 잘 지키시는군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다친 것 같은데요. 박지훈은 화장실 쪽을 슬쩍 봤다. 아, 저 친구요? 저 친구는 약속을 안 지켜서 저렇게 됐어요. 서윤 씨는 약속 잘 지키실 거죠?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강태민이 길을 막았다. 서윤은 소리쳤다. 저 나갈래요. 이거 이상해요. 박지훈이 혀를 찼다. 서윤 씨, 진정하세요. 우리 어제 계약했잖아요. 계약서에 사인도 하셨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그냥 볼 거였어요. 사인 안 했어요. 박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어제 서윤이 본 계약서가 있었다. 맨 아래 서명간엔 서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사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 속 서명은 서윤의 필체와 흡사했다. 박지훈이 말했다. 서윤 씨,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협조만 잘하면 3일이면 끝나요. 서윤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요. 저 그냥 보내주세요. 저 어머니 혼자 계세요. 박지훈의 표정이 더 차갑게 굳었다. 어머니요? 한민재 씨. 구로구 반지하에 사시죠. 월세 35만 원. 뇌졸중으로 거동 불편하시고.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정보를 어떻게 아는 거지? 박지훈은 계속 말했다. 서윤 씨가 착하게 협조하면 어머니는 안전해요. 근데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려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어요. 반지하는 방범이 약하잖아요. 서윤은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요.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박지훈은 서윤의 가방을 빼앗았다. 안에서 신분증, 휴대폰,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부터 서윤 씨는 우리 말 잘 들어야 해요. 휴대폰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필요할 때만 쓰게 해줄게요. 강태민이 서윤을 일으켜 세웠다. 힘이 샜다. 서윤은 저항할 수 없었다. 박지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일단 앉으세요. 오늘은 서류 작업만 할 거예요. 은행 한 군데만 가면 돼요.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박지훈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서윤 쪽으로 돌렸다. 이게 서윤 씨 신용 정보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꽤 되네요. 오늘은 일단 1200만 원만 받을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신용 대출 더 받으면 안 돼요. 이미 빚이 많아요. 박지훈이 웃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갚을 거니까. 서윤 씨는 그냥 은행 가서 직원한테 말만 하면 돼요. 대출 목적 물어보면 어머니 수술비라고 하세요. 울먹이면 더 좋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오후 3시. 박지훈은 서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강태민은 오피스텔에 남아 감시를 맡았다. 택시를 타고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박지훈이 말했다. 서윤 씨, 잘하면 오늘로 끝나요. 은행에서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은행에 도착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직원이 물었다. 대출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박지훈이 시킨 대로 대답했다. 어머니 수술비요.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30분 뒤 서윤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입금됐다. 박지훈은 서윤의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를 시켰다. 1200만 원 전액이 박지훈의 계좌로 넘어갔다. 서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강태민이 문을 열어줬다. 박지훈이 말했다. 오늘은 수고했어요. 이제 여기서 쉬세요. 내일 또 은행 갈 거예요. 서윤은 외쳤다.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니 혼자 계세요.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한텐 문자 보내면 돼요. 우리가 보내줄게요. 강태민이 서윤의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뭐라고 보낼까요?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교육이 길어져서 늦는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강태민이 문자를 보냈다. 서윤은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12일간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됐다. 2023년 10월 5일 밤 11시. 서윤은 오피스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침대는 강태민이 차지했다. 서윤에게 주어진 건 얇은 담요 한 장. 난방은 꺼져 있었고 방은 차갑했다. 배는 고팠다. 저녁으로 받은 건 컵라면 하나. 물은 수돗물을 마셨다. 서윤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지금쯤 혼자 누워 계실 것이다. 딸이 오지 않아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서윤은 눈물을 삼켰다. 울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버텨야 한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지훈이 나타났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2개. 하나는 강태민에게, 하나는 서윤에게 던졌다. 서윤은 떨어진 도시락을 주워들었다. 박지훈이 말했다. 오늘은 바쁠 거예요. 은행 3군데 가야 해요. 씻고 준비하세요.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 속 얼굴은 초췌했다.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견뎌. 한서윤. 조금만 더 견뎌. 오전 9시.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첫 번째 은행은 구로역 근처였다. 박지훈은 서윤에게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금액은 980만 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이미 대출이 여러 건 있으시네요.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입을 열려다 말았다. 박지훈이 옆에서 눈빛으로 경고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승인 버튼을 눌렀다. 30분 뒤 980만 원이 입금됐다. 박지훈이 서윤의 휴대폰으로 전액을 이체했다. 두 번째 은행은 신도림역 근처. 같은 과정이 반복됐다. 1150만 원 대출. 서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신청서 작성. 직원 질문에 대답. 승인. 이체. 세 번째 은행은 영등포역 근처. 870만 원 대출. 서윤의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오후 4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서윤은 탈진했다. 침대 구석에 쓰러져 누웠다. 박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늘 총 3천만 원. 나쁘지 않네요. 내일은 저축은행 갈 거예요. 거기는 한도가 더 높아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만할 수 없나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요. 박지훈은 웃었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목표는 8천만 원이에요. 서윤 씨 신용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서윤은 외쳤다. 8천만 원이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갚아요? 박지훈이 서늘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에요. 서윤 씨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강태민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짓눌렀다. 조용히 해요. 말 많으면 저번 사람처럼 될 거예요.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화장실 구석에 있던 남자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은 이틀 전 오피스텔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서윤은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박지훈은 서윤을 저축은행으로 데려갔다. 첫 번째 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 두 번째에서 980만 원, 세 번째에서 620만 원, 총 2800만 원이 추가됐다. 서윤의 휴대폰엔 대출 승인 문자가 쌓여갔다. 서윤은 화면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보면 미칠 것 같았다. 4일째, 박지우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오늘은 캐피탈 회사 갈 거예요. 자동차 담보 대출 받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차 없어요. 박지훈이 웃었다. 우리 차로 할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서윤 씨 명의로 바꾸면 돼요. 그날 오후 서윤의 이름으로 중고차 한 대가 등록됐다. 실제론 박지훈의 차였지만 서류상 소유주는 서윤이었다. 그 차를 담보로 캐피탈 대출 1,400만 원을 받았다. 서윤은 차를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빚은 서윤의 몫이었다. 5일째부터 박지훈은 더 악랄한 방법을 썼다. 휴대폰 할부 사기. 일명 휴대폰 깡이었다. 서윤의 명의로 휴대폰 12대를 개통했다. 최신 모델들이었다. 한 대당 120만 원씩 할부로 구매한 뒤 중고폰 매장에 팔아 현금화했다. 한 대당 60만 원씩 받았다. 총 720만 원이 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 서윤에게 남은 건 12대 불량의 할부금 빚이었다. 6일째 되는 날, 서윤은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쑤셨다. 강태민이 발로 서윤을 찼다. 일어나요. 오늘도 나가야죠. 서윤은 울었다. 제발요.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박지훈이 다가왔다.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다. 서윤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협조하면 빨리 끝난다고. 지금 6일째예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서윤은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이 서윤의 뺨을 후려쳤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다. 조용히 해요. 이웃이 들으면 어떡해요. 서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로봇처럼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날도 은행 2곳을 돌았다. 추가로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더 받았다. 8일째 되는 날, 서윤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태민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거기 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걱정돼. 강태민이 서윤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박지훈이 옆에서 속삭였다. 잘 말해요. 이상한 소리 하면 어머니한테 찾아갈 거예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엄마, 나야. 어머니가 물었다. 유나,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 그냥 교육이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건강 챙기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통화가 끊어졌다. 서윤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박지훈이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잘했어요.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돼요. 10일째, 서윤의 빚은 8,200만 원을 넘어섰다. 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거의 다 왔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면 끝나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말할 힘도 남지 않았다. 12일째 되는 날, 최종 금액은 8,700만 원이 됐다. 박지훈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사인하세요. 이건 우리가 6개월 뒤에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서윤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사인할 힘도 없었다. 박지훈이 서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사인을 시켰다. 밤 10시, 박지훈이 말했다.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수고했어요. 서윤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기억하세요. 경찰 신고하거나 소리 지르면 우리가 어머니한테 찾아갈 거예요. 강태민이 서윤을 구로디지털 단지역까지 데려다 줬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역에 내렸다. 12일 만에 본 바깥 세상. 하지만 자유가 아니었다. 8,700만 원의 빚이라는 더 큰 감옥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2시. 서윤은 심야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은 어둡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켰다. 밀린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은행 대출 승인 알림 22건, 저축은행 대출 승인 3건, 캐피탈 대출 승인 4건, 휴대폰 개통 알림 12건, 모두 합쳐 총 41건의 알림. 서유는 화면을 내려 스크롤했다.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1200만 원, 980만 원, 1150만 원, 870만 원. 숫자들이 모여 거대한 덩어리가 됐다. 8700만 원. 서유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평균 연 이자율 26%. 월 이자는 약 190만 원. 요양보호사 월급 18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낼 수 없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서유는 비틀거리며 내렸다. 구로구 반지하까지 걸어가는 10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엔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흔들리는 글씨체. 유나, 밥 먹고 자렴. 냉장고에 반찬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서유는 메모지를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다. 엄마, 교육 잘 끝났어. 이제 다시 일 나가면 돼. 어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살폈다. 뺨에 멍 자국이 있었다. 왼쪽 눈 밑도 약간 부어 있었다. 유나, 얼굴이 왜 그래?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텅 비어 있었다. 생기가 사라졌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딸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박지훈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경찰 신고하면 어머니한테 찾아간다. 반지하는 방범이 약하다. 서유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2023년 11월부터 서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첫 번째 대출 이자 납부일. 서윤은 은행 앱을 열었다. 자동 이체 설정된 계좌에서 190만 원이 빠져나갔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윤은 급히 요양보호사 급여 180만 원을 이체했다. 여전히 10만 원이 부족했다. 서윤은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10만 원. 수수료와 이자를 합치면 실제로는 13만 원을 빌린 셈이었다. 첫 달부터 막혔다. 서윤은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새벽 1시까지 핸들을 잡았다. 하루 4시간씩 일해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다. 12월 두 번째 이자 납부일. 190만 원이 또 빠져나갔다. 요양보호사 급여 180만 원과 대리운전 수입 60만 원을 합쳐도 240만 원. 50만 원이 남았다. 하지만 월세 35만 원, 공과금 12만 원, 어머니 약값 40만 원을 빼면 적자였다. 서유는 식비를 줄였다. 하루 한 끼로 버텼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 1,800원. 2024년 1월 연체가 시작됐다. 이자를 낼 수 없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3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서유는 문자를 지웠다. 어쩔 수 없었다. 손에 쥔 돈이 없었다. 2월부터 채권 추심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30통.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끊임없이 울렸다. 서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아봤자 낼 돈이 없었다. 문자는 하루 50통. 연체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3월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법원 결정으로 서윤의 요양보호사 월급 중 67만 원이 압류됐다. 손에 쥐는 돈은 월 113만 원, 월세 35만 원, 공과금 12만 원, 어머니 약값 40만 원을 빼면 26만 원. 한 달 식비가 26만 원이었다. 하루 평균 8,600원. 두 사람이 먹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서윤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가했다.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다. 한 달에 45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몸이 견디지 못했다. 밤 11시까지 대리운전, 새벽 5시부터 배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양보호사 일.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 서윤의 몸무게는 52kg에서 43kg으로 줄었다. 4월, 서윤은 쓰러졌다. 배달 도중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를 불렀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영양실조와 과로예요. 이러다 큰일 나요. 며칠 입원하세요. 하지만 서윤은 입원할 수 없었다.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링거 한 대 맞고 귀가했다. 진료비는 32,000원. 신용카드로 긁었다. 카드 한도는 이미 넘쳤지만 병원은 긴급 승인을 해줬다. 5월, 집 전화로 채권 추심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받을까봐 서윤은 전화선을 뽑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전화기가 왜 고장났니? 서윤은 대답했다. 회사에서 수리해 준대. 조금만 기다려. 6월, 서윤의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떨어졌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다. 카드도 모두 정지됐다. 현금만으로 살아야 했다. 서윤은 혈액 판매까지 시도했다. 헌혈증서를 받고 온라인에 팔았다. 한 장에 3만 원. 한 달에 2번 헌혈했다. 6만 원이 생겼다. 7월, 어머니 생일이 다가왔다. 서윤은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샀다. 12,000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케이크를 놓았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유나. 촛불을 켰다. 어머니가 말했다. 유나도 소원 빌어봐. 서윤은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유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8,700만 원의 빚은 줄지 않았다. 이자는 계속 불어났다. 연체료까지 합치면 빚은 9,200만 원이 됐다. 서윤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다. 2024년 8월, 서윤은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습관적으로 뉴스를 훑어봤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이랬다. 20대 사기범 박지훈, 여자친구 폭행 및 지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 서윤의 손이 멈췄다. 박지훈. 바로 그 이름이었다. 2024년 8월 12일 오전 10시.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뉴스 기사를 3번 반복해서 읽었다. 26세 박지훈. 임신 8개월 여자친구 이수진을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추가로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출 사기 조직 운영 혐의도 드러남. 피해자 17명. 피해 금액 12억 원 추정. 서윤의 손이 떨렸다. 피해자 17명. 서윤도 그중 한 명이었다. 12억 원. 서윤의 8,700만 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 기사는 계속됐다. 박지훈은 고액 부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감금과 폭행을 통해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됨.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10개월간 숨겨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지훈이 구속됐다. 이제 안전한 건가? 아니면 조직원들이 보복할까?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뇌리엔 지난 10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2023년 10월 17일, 오피스텔에서 풀려난 뒤 서윤은 매일 공포 속에 살았다. 박지훈의 협박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신고하면 어머니한테 찾아간다. 서윤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최유라였다. 서윤을 박지훈에게 소개한 대학 동창.
서유는 11월에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야, 나 큰일 났어. 박지훈 선배가 나한테 8,700만 원이나 빚을 떠안겼어. 도와줘. 유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미안, 서윤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6개월만 기다려봐. 선배가 갚아줄 거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박지훈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윤은 다시 유라에게 전화했다. 이번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서윤은 유라의 SNS를 확인했다. 유라는 여전히 밝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제주도, 여행, 강남 레스토랑, 명품, 가방.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유라는 서윤을 소개한 대가로 박지훈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 유라에게 서윤은 친구가 아니라 상품이었다. 서윤은 배신감에 무너졌다. 하지만 유라를 탓할 수도 없었다. 결국 선택은 서윤 자신이 한 것이었다. 2024년 2월, 설날이 다가왔다. 어머니가 물었다. 윤아, 올해는 오빠한테 연락 안 하니? 서윤의 오빠는 호주에서 살고 있었다. 영주권을 받고 가정을 꾸렸다. 1년에 한 번, 설날에만 영상 통화를 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올해는 안 할래. 바쁘실 거야. 사실은 오빠에게 얼굴을 보일 자신이 없었다. 야위고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오빠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8,700만 원 빚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오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3월,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감기에 걸렸는데 낫지 않았다. 기침이 계속됐다. 서윤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진료비가 없었다. 급여는 이미 압류됐고 카드는 정지됐다. 서윤은 약국에서 감기약만 샀다. 9,500원. 어머니는 약을 먹으며 말했다. 괜찮아, 윤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화선이 끊긴 이유, 집에 전화가 오지 않는 이유, 딸이 하루 한 끼만 먹는 이유. 어머니는 다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물으면 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다. 4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아, 앉아봐. 서윤은 불안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급여 압류 통지서. 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었다. 이게 뭐니, 윤아? 내 급여가 압류됐다는데. 서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계속 물었다. 빚이 있니? 얼마나 있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하지만 서윤은 말할 수 없었다. 박지훈의 협박이 여전히 유효했다. 구속되기 전이었다. 조직원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을지 몰랐다. 그냥 생활비 때문에 좀 빌렸어요. 곧 갚을 거예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5월, 서윤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무기력했다. 식욕도 없었다. 밤엔 악몽을 꿨다. 박지훈이 나타나 서윤을 끌고 가는 꿈. 강태민이 주먹을 휘두르는 꿈. 어머니가 다치는 꿈.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6월, 서윤은 자살을 생각했다. 한강 다리를 걸으며 난간을 바라봤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갔다. 7월, 어머니 생일날 밤. 케이크 촛불을 끄며 어머니가 말했다. 윤아도 소원 빌어봐. 서윤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윤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내 편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10개월간 서윤은 혼자 싸웠다. 빚과 싸웠고, 공포와 싸웠고, 절망과 싸웠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리고 8월 12일, 박지훈 구속 소식을 접했다. 서윤은 뉴스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구속됐다. 이제 안전하다. 어머니도 안전하다. 서윤은 결심했다. 이제 말해야 한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10개월간의 침묵을 깨야 한다. 8월 15일 광복절, 서윤은 어머니 앞에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의 감금, 8,700만 원의 빚, 10개월간의 고통.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서윤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서윤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서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윤아, 이제 싸워야 해. 경찰에 신고하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이제 싸워야 한다. 8월 17일, 서윤은 구로경찰서로 향했다. 2024년 8월 17일 오전 10시, 서윤은 구로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다. 손에는 증거 자료가 든 파일 봉투, 대출 계약서 사본 22장, 휴대폰 개통 내역 12건, 박지훈과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 47장, 감금 당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 3개. 서윤은 10개월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아왔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접수 창구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금과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서윤을 형사과로 안내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이름표엔 김재현 경위라고 적혀 있었다. 김재현은 서윤을 조사실로 데려갔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았다.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서윤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유라의 소개, 박지훈과의 만남, 구로구 오피스텔 감금, 12일간의 강제 대출, 8,700만 원의 빚. 30분간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김재현은 메모하며 들었다.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서윤이 이야기를 마치자 김재현이 물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서윤은 파일 봉투를 내밀었다. 김재현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대출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신고하신 거죠? 서윤은 대답했다. 협박 때문이었어요. 박지훈이 신고하면 어머니한테 해코지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세요. 혼자 계시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김재현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훈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다른 범죄로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재현은 컴퓨터를 켰다. 박지훈 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범죄 기록이 떴다. 김재현이 읽어 내려갔다. 박지훈, 1999년생, 26세. 현재 여자친구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추가로 대출 사기, 조직 운영 혐의 수사 중. 피해자 17명 확인. 김재현이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 씨가 18번째 피해자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감금, 폭행, 강제 대출. 피해 금액은 총 12억 원이 넘어요. 서윤은 숨이 막혔다. 12억 원. 17명의 인생이 망가졌다. 서윤만이 아니었다. 김재현이 계속 말했다. 우리가 합동 수사에 들어갑니다.
서윤 씨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할 겁니다. 공범인 강태민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곧 잡힐 겁니다. 서윤은 조금 안심했다. 강태민까지 잡힌다면 완전히 안전해지는 것이다. 김재현이 물었다. 최유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서윤 씨를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유라. 대학 동창이었던 유라. 3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팔아넘긴 유라. 서윤은 대답했다. 유라도 처벌받아야 해요. 유라가 없었으면 제가 박지훈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유라도 방조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서윤은 고소장에 서명했다. 혐의는 감금, 폭행, 사기, 공갈. 김재현이 말했다. 수사는 최소 2달 걸립니다. 재판은 그 이후고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힘내세요. 서윤은 경찰서를 나섰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펴졌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서윤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 2024년 9월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박지훈과 강태민을 추가 기소했다. 서윤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진술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다. 고액 알바 미끼, 감금, 폭행, 강제 대출. 피해자 중에는 20대 대학생도 있었고 40대 가장도 있었다. 모두 절박한 상황이었다. 10월, 강태민이 체포됐다.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태민은 범행을 부인했다. 저는 그냥 박지훈 밑에서 일했을 뿐입니다. 폭행은 안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명백했다. 강태민도 구속됐다. 11월, 최유라가 소환됐다. 유라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인정했다. 제가 서윤을 박지훈에게 소개했습니다. 대가로 300만 원 받았어요. 하지만 박지훈이 서윤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경찰은 유라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라는 박지훈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유라를 통해 소개됐다. 유라는 조직의 일원이었다. 유라는 방조죄로 기소됐다. 벌금형이 예상됐다. 2024년 12월 1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는 박지훈과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다. 박지훈은 서윤을 봤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다. 재판장이 서윤에게 물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세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12일간의 감금, 박지훈의 협박, 강태민의 폭행, 8,700만 원의 빚. 30분간 진술했다. 방청객들은 숨죽여 들었다. 박지훈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감금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겁니다.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재판은 3차례 더 열렸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다. 모두 서윤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검사는 박지훈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태민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5년 2월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지훈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박지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박지훈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 강태민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유라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윤은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다. 1심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 2심이 남았다. 박지훈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법정 밖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17명의 피해자가 함께 싸웠다. 이제 민사 소송이 남았다.
8,700만 원의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유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기로 했다. 2025년 3월, 서유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담당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정미영. 서유는 8,700만 원의 빚에 대해 설명했다. 정미영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금과 협박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서유는 희망을 느꼈다.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정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습니다. 은행 측도 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소송은 최소 2년 걸립니다. 승소 가능성은 60% 정도예요. 서유는 한숨을 쉬었다. 2년. 또다시 긴 싸움이었다. 정미영이 계속 말했다. 소송과 별개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합니다. 서윤 씨 상황이면 법원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 50만 원씩 5년간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50만 원 곱하기 60개월. 3천만 원. 8,700만 원 중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5,700만 원은 면제된다.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회생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유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윤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했다. 재산은 거의 없었다. 반지하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12만 원. 소득은 요양보호사 급여 113만 원. 법원은 한 달 뒤 결정을 내렸다. 승인. 월 50만 원씩 5년간 상환 조건. 서유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무거웠다. 앞으로 5년간 매달 50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요양보호사 급여 113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63만 원. 월세 35만 원을 빼면 28만 원. 어머니와 둘이 한 달을 28만 원으로 살아야 했다. 서유는 추가 수입원을 찾았다. 밤에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뛰었다.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48만 원을 벌었다. 요양보호사 급여와 합치면 월 161만 원. 개인회생 50만 원, 월세 35만 원, 공과금 12만 원을 빼면 64만 원. 어머니 약값 40만 원을 빼면 24만 원. 한 달 식비가 24만 원이었다. 여전히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다. 2025년 5월, 서유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채널 이름은 35. 빚 청산 일기. 첫 영상 제목은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유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감금 당했던 12일, 8,700만 원의 빚, 개인회생 절차.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첫 주에 조회수 3만. 댓글엔 응원이 가득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5년 뒤 당신의 웃는 얼굴 기대할게요. 서유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위로가 됐다. 서유는 매주 영상을 올렸다. 두 번째 영상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영상은 한 달 24만 원으로 사는 법. 네 번째 영상은 사기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 구독자는 조금씩 늘었다. 한 달 뒤 3,000명. 두 달 뒤 8,000명.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크진 않았지만 도움이 됐다. 2025년 7월, 서유는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했다. 그래픽, 디자인 강의. 5년 전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력을 살렸다. 수강료는 1인당 10만 원. 한 달에 12명이 등록했다. 120만 원의 추가 수입. 서윤의 월 소득은 총 296만 원이 됐다. 요양보호사 113만 원, 편의점 48만 원, 대리운전 60만 원, 유튜브 15만 원, 온라인 클래스 120만 원, 개인회생 50만 원을 내고도 246만 원이 남았다. 월세 35만 원, 공과금 12만 원, 어머니 약값 40만 원을 빼면 159만 원, 식비로 60만 원을 쓰고
저축으로 50만 원을 넣고 나머지 49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겼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2025년 9월 서유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외식을 했다. 구로구 근처 한 식당. 1인당 12,000원짜리 백반. 사치스러운 지출이었지만 서유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다. 유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니?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엄마. 5년만 더 버티면 빚 다 갚아요. 그때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갈 거예요.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을게. 2025년 10월 현재. 서윤은 34세. 개인 회생 시작한 지 6개월째. 남은 기간은 4년 6개월. 서윤의 책상 위엔 다이어리가 놓여 있다. 표지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빚 청산 일기라고 적혀 있다. 서윤은 매일 다이어리에 지출 내역과 소득을 기록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목표를 적어뒀다. 2030년 4월. 개인 회생 완료. 빚 제로. 엄마와 제주도 여행. 새로운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서윤은 여전히 힘들다.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주말도 없다. 몸은 피곤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삭인다. 한서윤, 오늘도 견뎌.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 유튜브 구독자는 이제 15,000명. 댓글엔 여전히 응원이 가득하다. 어떤 구독자는 이렇게 썼다. 서윤 씨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개인 회생 신청했습니다. 함께 힘내요. 서윤은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10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서윤은 생각한다. 지난 2년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인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서윤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살핀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서윤은 조용히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는다. 노트북을 켠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야 한다. 내일 올릴 영상. 제목은 빚 청산 6개월 차 달라진 것들. 서윤은 키보드를 두드린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인다. 예전에 디자이너로 일할 때처럼. 서윤은 미소 짓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4년 6개월이 남았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2030년 4월. 그날이 올 때까지 서윤은 멈추지 않는다.